한국 사람들 60, 70, 80이 신체 활동은 원래 워낙에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운동은 정말 안 합니다. 신체 활동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하는다고요? 그게 좀 다릅니다. 실제로 심폐지구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거는 달린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원래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실천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노년층으로 봤을 때 적어요. 목표를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80대 후반, 90대 초반에도 나는 걸어 다니고 싶고 혼자서 시장 가고 싶고 혼자서 동사무소도 갈 거고 병원도 가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100세까지 걷는 몸을 만들려면 특히 이제 60대 초반부터는 이 근육 시스템, 근골격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건강기능식품에 쓰실 돈 좀 아끼셔서 근력 운동 좀 배우시고 좀 실천하셔야 돼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신과 대화. 오늘은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할 그리고 굉장히 관심 있어할 혹은 내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다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또 인터넷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입니다. 노년내과 라고 혹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노년분들의 건강을 더 집중적으로 챙기는 그런 전문 의학 분야가 되겠죠. 노년내과의 요즘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정희원 교수님 모시고 중년 혹은 그 이상 노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좀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우리 정희원 교수님이 노년내과 교수님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노년내과가 원래 우리 뭐 전문의 분야에서 원래 있는 저 카테고리예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뭐 노인과도 없고 뭐 노년내과가 내과 내의 이제 분과 전문의로 또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이제 실정이긴 한데. 그럼 내과의 일부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내과 소속으로 노년내과 분과 밑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거 스토리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잠깐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 제가 기존에 3프로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결국에 소아과가 필요하고 또 신생아학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성인과 소아가 굉장히 다른 면이 많고 특히 신생아는 또 굉장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 뭐 체중만 곱해서 그냥 쓰면 안 되는 약들도 많이 있죠. 또 성장과 발달을 하기 때문에 성장과 발달과 관련돼서는 성인에서는 별 문제 없지만 소아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라는 분야가 따로 있고 소아과가 있죠. 네, 노인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노인증후군이라고 해서 노인증후군이라는 게 영어로는 제리아트릭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노인증후군이 있어요? 네, 약간 어렵습니다. 노인증후군이라는 개념은 노쇠, 근감소증, 다제약물 사용, 뭐 치매, 우울증, 노인 변비, 실금 굉장히 다양한 노년기의 노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을 묶어서 칭하는데 이제 영국에서는 2차 대전 때부터 이제 2차 대전 이후부터 이런 노인과 영국에서는 노인과라고 합니다. 제리아트릭스라고 하는데 노인과가 주로 이 노인증후군을 통합적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성장을 했고 영국의 내과계 의사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진료과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연방 계통,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영연방 계통의 의료를 도입했던 뭐 타이완이나 또는 싱가포르, 캐나다 다 이제 노인과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고요. 이 노인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육이 빠진다, 근감소증이라고 했을 때 근감소증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단백질 덜 먹고 운동 안 해서 물론 그게 결과긴 한데 그 결과가 장기간 이어지면 근감소증이 오는 건데요. 그러면 왜 못 먹고 왜 못 나가게 되느냐? 사실은 식욕부진. 그러면 식욕부진과 관련되는 게 또 내 몸에 숨겨진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실은 내가 우울증에 의해서 식욕부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내 몸에 여러 가지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이 식욕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또 하나가 치매가 와도 식사를 잘 못하실 수가 있고 노년기에 식욕부진이 없다 하더라도 씹는 기능이 떨어지고 또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면 또 먹는 양이 예전 같지 않죠.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먹는 양이 줄어들고 또 그렇게 먹지 못하고 우울감도 있고 그럼 밖에 나가는 활동이 줄고 그럼 신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운동량이 줄고
그럼 그 결과로 근육도 빠지죠. 그런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노인 증후군이 또 여러 개 연결되는데 결국에 못 먹고 밖에 나가서 사람 못 만나면 인지 자극이 떨어지니까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신체 활동이 줄면 질병도 컨트롤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약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약이 늘면 또 변비도 잘 생기고 약이 약끼리 또 충돌되면서 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고. 식욕 부진도 생기고 또 항콜린 특성이라고 해서 네. 그것이 또 인지 기능도 떨어뜨리고 우울감도 만들고 낮에 졸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네. 근육도 빠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고 결국에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첫 번째 신체적, 두 번째 인지 기능 관련된, 세 번째 우울 또는 그 나의 기분, 네 번째 사회적인,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약들, 질환과 관련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결과적으로는 그 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의 증상이 제일 먼저 겉으로 붉어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잘못 먹으면 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자꾸 처지고 사람이 계속 깔아집니다. 예. 처지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감기약을 잘못 먹었을 때 예. 다리 근육이 취약하고 밸런스를 못 잡는 분은 낙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트리거 팩터, 요인이 있을 때 그 네. 요인에 의해서 그 요인의 자체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잘못 먹었을 때 항콜린 효과 때문에 결국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인지 기능의 취약성이 있었던 거고 낙상이 생기는 분은 밸런스의 취약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약한 부분으로 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비특이적인 어떤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비특이적인 어떤 임상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성인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밤에 못 자고 낮에 잔다고 했을 때 밤에 주무시더라고 젊은 사람들에서 쓰는 뭐 졸피뎀 이런 수면제를 주게 되면 오히려 선망은 악화되고 밤낮 바뀐 것도 악화되고 환자분이 이제 결국에는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뭐 흡인성 폐렴이 생긴다거나 해서 응급실에 가신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일단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전반,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과 신체와 인지와 정서를 다 봐야 되고 나중에는 사회자원, 그러니까 간병인도 연결해 드려야 되고 장교양보험 등급도 드려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진료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성인의학이랑 너무 다릅니다. 젊은 성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 네. 그리고 사람이 노랗게 되어서 검사해 보니까 황달 수치가 높다. 그리고 배가 아프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담도염이거나 담낭염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한 가지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담도염이 있으면 뭐 ERCP라고 해서 내시경 시술을 해서 돌 빼내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항생제 쓰고요. 어르신은 그런데 그냥 선망, 의식이 처진다고 오셔도 그 안에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약도 봐야 되고 원인 질환도 찾아야 되고 기존의 신체 및 인지 기능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모든 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사고 과정도 좀 다르고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에서는 노인 증후군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노인과에서 보도록 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런 노인과를 도입을 해서 지역사회 노쇠 예방이라든지 또는 건강 노화 관련된 일들을 이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하실 때 이제 비슷한 것을 당시에 이제 고령화 사회 진입할 때 설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노년내과나 노년과 노인과 관련돼서는 항상 보면 이제 이게 결국에 이권 다툼의 소지가 있다 보니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은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한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노년의학을 하는 선생님들은 꽤 있으신데 제대로 어떤 뭐 전문의 제도나 또는 분과 전문의나 세부 전문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년은 정해진 나이가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숫자 나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65세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사람에서 숫자 나이보다는 생물학적인 나이 또는 기능적인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73세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는 씹는 기능이 떨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아침 먹기가 싫어지고 먹는 양이 줄어들고 배꼴이 줄어들고 뭐 이렇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노년의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77세에서 84세 정도 사이에 대략 우리 몸을 100개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간주를 한다고 했을 때
한 20개에서 25개 정도가 고장이 납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 물론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일찍 그렇게 고장을 볼 수도 그렇겠죠.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지금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 105세가 되셔서도 굉장히 정정하시죠. 아, 그런 분들은 전혀 노쇠가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노쇠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노쇠가 온 분들이 대략 공통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나 또는 약이 많아지거나 네. 변비나 실금이나 체중 감소 이런 복잡한 노인 증후군이 이제 한두 개씩 생기면서 이제 아기들 왜 못 먹고 점점 결국 아기들은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 된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체중이 축이 나고 배변 또는 배뇨가 안 좋아지고 수면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인지와 우울이 같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이런 단계가 되시면 이제 노년내과에 오셔서 평가를 받으시면 약 정리할 것도 많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기능적인 문제 체크해 볼 것도 많고 또 의학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내분비 관련된 호르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네. 또는 이제 염증 만드는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 숨겨져 있었는데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원인을 저는 급소를 풀어준다 그러는데 네, 네. 이 급소를 풀어주면 반대로 이 노인 증후군들이 그동안 꼬여있던 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풀려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소화가 좀 덜 된다든지 아니면 네. 뭐 식사량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잠 자고 깨는 것이 네. 조금 원활치 않다든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대체로 이제 우리가 노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네.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질병이에요? 노화를 질병으로 볼 거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죠. 그런데 네. WHO에서 현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노쇠 정도 고장이 많이 나고 몸에서 자동차 부속으로 간주를 했을 때 그 고장률이 20% 이상 넘어가면 이제 노쇠한 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결국에는 해당 사람의 그 생애 주기 궤적에 따라서 봤을 때 네. 동년배 정도를 간다라는 것을 이제 평균이라고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73세 정도에는 약간 먹는 양이 줄고 음. 한 80대 초반 정도가 되면 네네. 그때부터는 20개 조금 고장나고. 외출이 좀 어렵고 뭐 이렇게 네, 될 수가 예. 있는데 WHO에서는 그래서 이제 MG2A라는 질병 코드를 분류를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노화에 의해서 결국에 사람의 내재적인 역량 또는 내재 역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노화가 진행이 되고 건강해서 내가 평탄은 친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70대에도 잘 걸어 다니시고 네네. 80대에도 뭐 식사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찌감치부터 예를 들어서 뭐 간병인을 쓰셔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댁 밖에 외출이 어려워지시거나 목욕을 혼자 못 하시거나 결국에 우리가 소화에서 성장 과정에 따라서 점점 스스로 기능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기능을 좀 빨리 잃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하지 않은 노화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노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재적 역량 그러니까 나의 기능 자체가 나의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 자체가 많이 손상되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재미있게도 노인의학적 관점에 따라서 1차 의료 네. 그러니까 1차 의료라는 게 사실은 서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치의가 있거든요. 그 주치 선생님은 결국에 나하고 계속 그동안 봐왔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저의 이제 뭐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또는 또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 이런 것들 잘 알고 있고 사회 환경도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이런 분들이 저의 기능 중에서 좀 많이 처지는 거예요. 급소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풀어주고 추가로 이제 사회에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영양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여러 복지 서비스도 연계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인 증후군을 급소를 풀어줘서 개선을 시켜주면 건강 노화 궤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재 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사회 환경 자체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동성이 떨어져서 근력이 떨어져서 워커를 짚어야 된다. 그러면 일본 도쿄에서는 워커 짚고도 버스 타고 다니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워커 짚고 외출하기가 상당히 서울에서는 어렵죠. 네, 그래서 결국 사회 환경도 고령 친화 환경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사회에서 이런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도 일상생활, 사회생활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노화라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내 평균 저 동년배들에 비해서 내가 급하게 좀 먼저 이렇게 노화가 오거나 아니면 아주 늦게 오면 그건 뭐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거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예를 들어 대체로 모두가 한
100살까지가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도 나이고 네. 그게 이제 다 우리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뭐 70세에도 죽고 혹은 뭐 120살까지 살고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예 타고날 때부터 네. 죽어도 100세까지는 못 사는 사람의 유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노화가 어떤 사람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뭐 한 60세 초반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네. 사람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막 80세까지도 정정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전자와 팔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30% 정도의 그러니까 나의 노화 궤적의 30% 정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 네. 나머지 70%는 결국에는 후성 유전학적 인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기 나름이에요. 네, 하기 다름입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팔자가 안 좋고 그러니까 안 좋은 유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네. 노력을 하게 되면 네. 많은 부분들은 이제 개선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 그 뭐 백그라운드 프로바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배후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결국에 내가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없는 인자들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네네네. 그 환경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92세를 넘었습니다. 네? 여성의 평균 수명이 92세를 넘었어요. 92세요? 네, 올해 생명표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좋든 싫든 우리가 100년 정도 산다고 봐야 되고 결국에 얼만큼 내가 심하게 병을 가지고 있느냐 플러스 네. 얼만큼 노쇠해서 일찌감치부터 간병인을 쓰면서 네. 집 밖에 못 나간 상태로 마지막 30년을 보내느냐 또는 어차피 100년을 사는데 그 100년 동안을 내가 일상생활 다 하면서 정말 김영석 교수님처럼 글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면서 사느냐 상당 부분 내가 젊어서부터 또는 중장년 시기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네. 노화 궤적을 잘 관리하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매우 많은데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이제 김프로님하고 네.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전 비디오 보시면 이제 그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때 제가 증거들로 보여드린 것들이 이제 논문 그림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노화 배속이 중장년층의 만성질환 목록을 만들고 66세 한국인 기준으로 그 66세 시점에서의 내가 얼만큼 질병 부담이 많은가가 결국에 10년 뒤 76세라면 지금은 굉장히 뭐 많은 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76세가 됐을 때 내가 치매 걸릴 가능성, 사망할 가능성,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하게 될 가능성 결정하게 되는데 뭐 간병인 쓸 가능성은 뭐 11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 관리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좀 많이 안 했던 편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래봐야 저래봐야 별 소용없어 그냥 타고난 대로 가는 거지 뭐 요게 아마 조금 더 심정적으로 끌리나 봐요. 네. 왜냐면 노력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저도 이제 그 귀찮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좀 막아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여튼 뭐 저도 노력을 이제 앞으로 조금 한다고 치고 네, 노력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그죠? 네. 확실히 몸이 약간 예전만 못하다는 네. 느낌은 정말 여러 군데에서 좀 느끼긴 합니다, 사실. 네, 그렇죠. 뭐 네. 보통 무료 구독 기간이 한 20대 말에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무료 구독. 네, 근데 사실은 또 40대부터 또 다르고 50대부터 또 다르고 60대는 완전 다르죠. 확 느껴지는. 네, 저희는 이제 제 환자분들 평균 연배가 이렇게 딱 쭉 내려보면 한 그러니까 중위 가운데 차지하는 분들이 보통 한 78세, 77세 정도가 되시고 네.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세 미만은 거의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배 있는 분들 주로 뵙는데 정말 그 해당 시기에 따라서 물론 그 안에서도 숫자 나이가 똑같더라고 하더라도 90대가 돼도 굉장히 날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럼요. 네, 버스 타고 제 외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뭐 70대, 80대에도 사실은 휠체어 타시고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정도에 내가 해야 되는 생활 습관 70대가 됐을 때 또 조금 바꿔줘야 되는 것들 80대에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와다 히데키 같은 이제 노인병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연배에 따라서 보시라고 매뉴얼을 따로 만들기도 해요. 네. 그래요? 네, 사실 젊은 분들 제가 가속노화 이야기하면서 네. 3040이 해야 되는 생활 습관들 많이 말씀드리고 네. 또 운동 어떻게 하셔야 된다, 뭐 잠 많이 주무시라, 뭐 단순단과 정제국물 피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 또 60대가 되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족보집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나의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70대에도 내 매뉴얼이 달라지고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조금 더 그동안 제가 가속노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이제 예. 오늘은 조금 더 주로 이제 시청자분들 연배 고려해서 예. 질병이 또 어느 정도 있고 네. 노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완전히 뭐 다시 젊은 몸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더라도 네. 또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면 이제 80대, 90대까지 걸어 다니시고 네. 또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럼 바로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한 60대다. 60대가 됐다. 네. 일단은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게 자, 오늘 제 외래 오신 분도 네. 아마 제 비디오를 보고 오신 것 같았는데 네. 60대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사례와 비슷한 사례였는데 고지혈증을 조금 고지혈증. 생활 습관으로 나사 보시려고 체중을 한 5kg 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네. 체중을 뺀 것까지는 좋았는데 젊을 때 생각으로 빼신 건데 네. 문제는 그때 체중 빼면 근육만 빠지죠. 네. 결국에는 이제 전신에 위압감이 생기고 삶의 질이 확 나빠지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뭐 그래요? 무기력도 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사람이 확 노쇠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왜냐하면 제가 60 넘어가면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쉽게 체중을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실제로 전체 인구 집단과 노인 인구 집단에서 적정 체중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은 미래의 사망률을 가장 낮춰줄 수 있는 체중의 밴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노년기에는 조금 올라갑니다. 뭐 체질량 지수라 그래서 체중을 키의 네. 제곱으로 나눈 지수가 있는데 네, 네. 보통 25가 넘으면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서양에서 연구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한 21에서 24 정도까지 그러니까 정상 체중을 맞추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년기로 가면 이게 또 27까지 올라갑니다. 조금 살이 붙는 게 좋아요? 네, 체중이 조금 나가는 게 차라리 낫고요. 네. 그러니까 미스 때 마인드를 가지고 요즘에 건강검진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서는 뭐 5kg쯤 빼버려야겠다. 일단 굶으면 잘 빠집니다. 요 연배가 노년에. 되시면 잘 빠지는데 젊어서 그렇게 안 빠지는 게 노년에 좀 잘 네, 빠지죠. 훨씬 잘 빠지는데 문제는 그게 다 근육만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첫 번째로 이제 근육의 건강을 이제 굉장히 중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 간병인 쓰게 되는 것에 사실은 2대 요인이 첫 번째가 근육 문제고 물론 그 근골격계 시스템 다 이제 필요하긴 한데 두 번째가 인지 문제거든요. 결국에 이제 신체 노쇠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와상되는 게 네. 아니면 이제 치매거든요. 근데 또 근육 건강과 치매 발생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 건강이 좋아서 네.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는 봉사활동도 하고 종교활동도 하고 사람을 만나야 인지활동이 됩니다. 뭐 그렇겠죠. 그리고 사회활동도 되고 신체활동, 인지활동, 사회활동이 머리 안 나빠지는데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활동량이 줄면 결국에 만성질환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게다가 또 그 만성질환이 나빠진 걸 더해서 게다가 근육이 빠지게 되면 네. 씹는 힘도 떨어져요. 그리고 자생 능력. 그리고 네. 근육이 빠지면 소대변도 안 좋아져요. 골반저 근육 기능이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은 아직은 없는데 네. 이제 임상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에 뭐 파킨슨이 있거나 물론 파킨슨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근본적으로 기전 자체가 네. 변비가 잘 생기긴 하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신체 노쇠 근육이 빠지게 되시면 변비가 다 같이 옵니다. 그러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배가 부르니까 식사도 잘 못 하시죠. 그래서 질환, 그러니까 식사에서 시작되는 근육, 신체 활동, 인지 활동 모든 것들이 다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되고 또 근육 건강을 왜 잘 지키셔야 되냐면 대개는 60, 70대에 암 한 번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또는 뭐 심근경색을 한번 앓거나 뇌경색 앓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열흘 정도 큰 병원 입원하시면 원래 근육량은 아니고 근력이 하루에 1%씩 복리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누워 있으면 네, 그냥 가만히 와상 상태로 누워 계시면 네. 하루에 1%씩 근력이 빠져요. 그러면 열흘이면 복리가 되는데 30%입니다. 30%면 노년기에는 거의 10년치 근력이 빠지는 건데 그러면 내가 근육 자산이 그 전에 충분치가 않으면 큰 병 치료하고 나면 결국에는 걸을 힘이 없으니까 퇴원하고 나니까 네. 그럼 못 걸으면 또 침상 생활하면 계속 근육 빠지고 그러면은 씹는 근육도 빠지고 삼키는 근육도 빠지니까 흡인도 돼서 폐렴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건강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이 근육이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젊은 사람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대사적으로 완전 건강하면 네. 그야말로 옛날 머슴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탄수화물만 먹어도 그러니까 보리밥에 김치만 먹어도 근생성이 잘 돼요. 왜? 실제로는 네. 우리 쌀밥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정도만 네. 해도 꽤 많은 양이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먹어줘야 되는 필수 단백질 섭취량을 하는 데는 그냥 밑반찬에 밥만 먹어도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괜찮게 돼 있습니다. 고기 따로 안 먹어도.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네. 젊은 운동 선수들을 모아놓고 네. 양군으로 나눠서 한쪽 군은 고단백 식사를 하고 예. 한쪽 군은 고탄수화물 식사를 합니다. 네. 이후에 퍼포먼스 그다음에 근육량, 네. 근생성 속도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대사적으로 완전히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대사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없다는 걸 뜻하고요. 또 네. 하나가 호르몬이 다 정상이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많이 생기죠. 특히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운동 제일 안 하는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큰 연구가 나왔는데 네. 북한보다 운동 훨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슐린 저항성 만들고 또 젊은 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속노화 음식 단순당 많이 먹고 정제국물 많이 먹고 술 담배 하시고 이런 것들이 몸에 염증 만들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 쌓이는데 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쌓이게 되면은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30, 40대라 하더라도 근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육의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가 내 몸의 모든 호르몬 시스템이 오케이. 그다음 내 몸에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있고 필수 아미노산도 충분히 있고 루신이라고 하는 특정 아미노산도 충분히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네. 그때부터 근생성을 시작하는데 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동화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거죠. 이제 제 비디오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레고 블록들을 모아서 성을 쌓는 것 같은 건데 아미노산을 근육 단백질로 큰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 이게 저항이 생겨요. 네.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도 요즘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백질 안 먹으면 근손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 저항이 있는 건데 60대 정도가 되면 여성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완경을 이미 경험하신 상태.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고 남성분들도 남성 갱년기는 물론 조금 더 뒤늦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테스토스테론이나 또 성장 호르몬 레벨이 젊었을 때에 비해 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호르몬에서 일단 버프가 젊었을 때 그 버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동화 저항이 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만성 질환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굶어서 또는 뭐 절식을 해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빼면 체중이 빨리 굉장히 잘 빠져요. 그런데 정말 근육만 빠집니다. 운동하면서 해도 운동을 하려면 정말 그때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그 60, 70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번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사람들 60, 70, 80이 신체 활동은 원래 워낙에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운동은 정말 안 합니다. 신체 활동 많이 하는데 운동을 안 한다는 그게 좀 다릅니다. 걷기는 지금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대사 활동의 한 3배 정도 되는 걸어봐야 땀 뻘뻘 나지 않고 숨 안 차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폐지구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거는 달린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약간 숨이 차고 그러니까 한 문장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뭐 문장을 말할 수는 있지만 숨이 좀 차야 되고 땀도 좀 나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원래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 150분이요? 네, 그 월화수목금 하루에 30분씩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못 맞추시면 그래도 주 3회 정도는 30분 정도 땀나고 숨차는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실천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노년층으로 갈수록 적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 교육이 걷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이제 걷기 운동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신환으로 오시면 항상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 하시는지 여쭤보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걷기 운동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걷기 운동이 충분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심폐지구력 면에서도 충분하지가 않은데 특히 이제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굉장히 차이점이 일본은 20년 전부터 노년기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전신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바로 노쇠, 치매, 그 다음은 요개호라 그래서 간병 부담이 들어간다. 그 다음 와상으로 간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이제 운동을 시킵니다. 근력 운동을 시키는 것을 이제 전 국가적인 캐치프라이즈로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고 그동안 걷기만 걷기를 네. 이제 사람들이 하루 굉장히 만보면 된다, 네, 뭐. 그래서 그래 왔기 때문에 네. 또 요즘에는 또 맨발 걷기 굉장히 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정작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3040, 203040은 대략 뭐 한 유산소 운동 7, 그다음에 근력 운동 3 이렇게 그 가도 정도 하면. 되는데 반대로 60, 70이 되시면 유산소 운동은 3. 네. 물론 그 3도 지금 안 하고 걷기만 하고 계세요. 예. 물론 파워워킹, 뭐 노르딕 워킹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네, 이제 네. 유산소 운동 됩니다. 그런데 이 근력 운동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이 근력 운동이라는 게 예. 이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덤벨 들고 네. 뭐 데드리프트 치고 스쿼트 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전신 근력 운동이에요. 뭐가 있어요? 전신 근력. 코어 운동을 일단 중심으로 놓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 스쿼트, 플랭크, 네네. 런지, 여성분들은 브릿지 운동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아요. 아. 제 여성분들은 사실은 이제 완경기가 오면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매일 브릿지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브릿지라는 게 네. 뭐죠? 누워서 네. 이렇게 다리를 든 채로 엉덩이를 쭉 들어올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네, 어깨 등 정도는 이제 붙은 네, 상태에서 그렇죠. 발을 약간 구부리고 이렇게 엉덩이 쭉 드는 거. 네,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첫째 둔근이 강화가 되고요. 네. 근데 노년기에 보행 속도가 느려지면서 잘 못 걷는 분들을 보면 반드시 둔근이 취약성이 있습니다. 중둔근이 약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브릿지를 하면은 사실은 다리하고 그다음에 케겔 운동 효과가 같이 나옵니다. 네. 다리도 튼튼해지면서 골반저 근육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실금에 좋고 변비에 좋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남성분들도 사실은 밤에 소변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은 네. 60대 되면은 사실은 대부분 다 밤에 한두 번 정도 소변 보시느라 깨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되게 환자분들을 자세히 면담해 보면 물론 전립선 비대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력. 실은 이제 골반저 근육이 축나고 코어가 축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근력 운동을 배운다고 하면 첫 번째로 배우셔야 되는 게 이제 코어 운동이고 코어가 좀 맨날 코어 네. 코어 그러는데 코어가 네. 배의 힘이에요? 코어는 이제 물론 복근도 코어에 들어가는데 쉽게 네. 말해서 호흡하는 네. 그 우리 다이아프람이라고 하는 그 횡격막, 네. 횡격막이죠. 네. 이 다이아프람도 사실은 코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위식도 역류 같은 것들 예방하는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다이아프람 하고 그 다음엔 앞에 복근, 그다음에 등 근육, 음. 그다음 밑에를 싸고 있는 골반저 근육, 네. 그다음에 대퇴부 근위 대퇴부 근육이라고 해서 네. 가장 가까운 허벅지,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 둔근까지를 다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하네. 그럼 네, 이쪽에. 그렇죠. 이 가운데 쪽에.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를 하면 결국에는 내장 기능, 예. 먹고 싸고 위식도 역류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또 호흡이 사람이 안정되게 되고 네. 서 있는 자세도 좋아지고 걷는 자세도 좋아지고 또 걷는데 파워도 충분하게 나오게 되고 그 말인즉슨 또 걷는 근육의 밸런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성분들 특히 50대부터 호르몬 때문에 근육이 좀 빠지고 체지방이 자꾸 느는데 이때부터 코어를 제대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 그룹으로 하셔도 좋고 네. 뭐 개인으로 배우셔도 좋은데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결국에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됐을 때 그때 허리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아픈 데들이 막 생겨요. 근골격계 시스템에 아픈 데가 많이 오고 퇴행성이 오는데 네. 이 퇴행성이 오는 기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고 했을 때 네. 이게 참 이 퇴행성 관절염 재밌는 게 무릎 주변의 근육이 튼튼했고 코어가 짱짱하고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내가 걷거나 근육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네. 관절 자체에 힘이 몰리지가 않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근육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관절로 스트레스가 모여서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긴 한데 네. 더 그런 손상이 가속화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에 근골격 시스템에 70대 중반 후반 되면 안 아픈 데가 없고 여기저기 주사 맞고 다니시게 되고 근데 재밌는 게 네. 스쿼트를 젊어서부터 잘하면 네. 무릎 골관절염 퇴행성이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코어와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하니까. 그런데 일단 무릎 주위 근육이 취약해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와버리면 그분은 사실은 손상 우려 때문에 스쿼트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미리 약간 10년 더 땡겨서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70대에 결국에 퇴행성이 오시게 되고 이런 것들을 후반이 되면 이제 갈아 끼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결국에 근육을. 50대, 60대부터 네. 전반적인 근력 운동을 하셔야 아. 되고 예를 들어 50대면 스쿼트를 네. 제대로 된 자세를 몇 개 정도는 쉬지 않고 해야 정상, 혹은 뭐 이 정도는 해야 이제 우리 건강에 네. 괜찮은 겁니까? 일단 정상이라고 하려면 네. 뭐 30초 동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한 10번 정도는 돼야죠. 30초에 10회 정도는 근데 해야 된다. 그거 안 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신체 노쇠가 있는 분들이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네. 의자에서는 당연하겠죠. 그렇죠. 의자에서 앉았다 네. 일어났다를 이제 팔에 도움을 받지 않고 네. 10번 제대로 일어났다가 앉았다를 30초 내에 10번 정도는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이제 같은데. 하셔야 되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은 어려운 분들도 있긴 합니다. 소리 나는 건 괜찮죠. 아이고 뭐 이런. 네. 소리 나는 거는 뭐 괜찮은데요. 물론 거기는. 안 좋은 징조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글쎄요. 이게 맨몸 스쿼트 사실은 제대로 된 자세로 한 번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50대, 60대 중에. 50대, 60대 중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안 해봐서 그렇구나. 아주 제대로 된 자세로 네. 무릎에 피해를 주지 않고 네. 올바른 근육만으로. 근육에 먹도록 하면서 스쿼트를 1회 하는 게 사실은 제대로 배우지 않은 분은 어려워요. 유튜브 보고 따라 하는 거는 네. 가짜고요. 제대로 배우시고 하면은 사실 한 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네, 맨몸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된 자세로 하다못해 뭐 약간 뭐 무게가 있는 뭐 덤벨이나 이런 것들 들고 네. 그냥 약간 페이크로 네. 그렇게 해서 시켜서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근력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 예. 플랭크만 해도 종류가 정말 많고 예, 뭐 예. 그런데 또 뭐 이런 풀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유튜브 보고 야매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네. 개개인의 그동안에 어떻게 근육을 사용하셨느냐에 따라서 예. 또는 자세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근육 특성이 천차만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부위는 짧아져 있고 단단하고 네. 어떤 부분은 취약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에 이것도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발달되고 짧아져 있는 부분은 풀어야 되고 취약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거는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 네, 이거, 그래서- 이거 하나 하는데도. 근데 근력 운동은 항상 이제 배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생활체육이 지금 뭐 이제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뭐 생활체육 지도사 중에서 이제 뭐 약간 연배 있거나 좀 질환 있는 분들, 지도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 있는 분들,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사 분들이 이제 요새는 아예 그냥 이런 일종의 뭐 근력운동 센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분들도 조금 이제 어떤 근골격 질환이 있는 분들 잘 봐주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 다양하게 만나보시고 뭐 또 경험이 많은 필라테스 선생님 이런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내 몸을 보여드리고 네. 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레슨을 받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운동만 해도 뭐 굉장히 이게 복잡하죠. 아 근데 유튜브 보고 내가 그냥 네. 거울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배운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네. 않은 상태에서 그냥 처음부터 이거 보고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군요. 근데 아니면은 아예 정말 너무너무 쉬운 동작부터 시작해서 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해보는 것도 방법인데 아. 근데 정말 내가 목표를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네. 80대 후반, 90대 초반에도 나는 걸어 다니고 싶고 혼자서 시장 가고 싶고 네. 혼자서 동사무소도 갈 거고 병원도 가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100세까지 걷는 몸을 만들려면 특히 이제 60대 초반부터는 이 근육 시스템, 근골격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를 네.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간병비, 예를 들어서 와상이 됐을 때 24시간 간병비 쓰시면은 한 달에 그 600만 돈이 원씩 훨씬 크죠, 나오고 그죠? 척추술 받으면 막 몇 천만 원씩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술 받으면은 고정을 쫙 해놓으면 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연에 그런 노력들을 뭐 한 달에 전 그래서 4-50만 원씩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건강기능식품에 쓰실 돈 좀 아끼셔서 근력 운동 좀 배우시고 좀 실천하시라고.